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석곡이 살찌며 내년꽃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석곡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가을과 겨울철 관리, 월동, 번식, 꽃 피우는 방법 등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진천 온실에는 수많은 석곡들이 자라고 있어요. 제가 석곡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같이 식물을 키우는 돼지아빠님도 석곡을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올해 초봄 돼지아빠님과 도쿄 세계난전을 함께 다녀왔는데 그때 돼지아빠님께서 이 석곡의 매력에 푹 빠지셨어요. 8개월 동안 정말 많은 품종의 석곡을 수집하셨고 키우시는데 엄청 잘 키우십니다. 우선 석곡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곡이라고 부르는 식물은 이렇게 덩치가 작은 품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석곡도 사실은 덴드로비움이라는 대분류 속의 한 품종에 속해요. 정확히는 덴드로비움 모닐리폼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석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아담한 석곡들은 동아시아가 원산지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따뜻한 지역에 자생합니다. 봄이 찾아오면 바로 향기로운 꽃을 피워주어 봄을 알려줘요. 이 식물은 덴드로비움이에요. 사실 덴드로비움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 세계의 모든 석곡을 통칭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덩치가 큰 석곡을 쉬이 덴드로비움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덴드로비움 노빌이라는 중국 원산의 석곡과 그 교배종을 의미해요. 키가 큰 이 석곡들은 우리나라의 석곡에 비해 덩치가 크고 꽃도 역시 더 커요. 생육 환경은 거의 비슷하나 겨울 월동 한계점이 조금 더 높습니다. 즉 조금 더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야 돼요. 꽃도 굉장히 큼지막하고 화려한 색감을 가진 품종이 많아서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돼지아빠님이 이 노빌계 석곡들에 푹 빠져 계세요. 주로 늦봄에 개화를 합니다. 석곡처럼 생겼는데 밑으로 축 늘어지며 자라는 석곡들이 있어요. 이런 석곡들을 주로 하수형 석곡, 저는 애칭으로 폭포수 석곡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석곡의 한 종류인데 이렇게 줄기가 굉장히 길어서 아래로 처지는 품종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원산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일부 중국 쪽이 원산인 경우도 있지만요. 꽃은 주로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피어나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하수형 석곡들의 경우 동남아시아에 주로 자생하는 식물이다 보니 겨울에 너무 춥게 관리를 하면 생육 부진이 올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석곡과 덴드로비움에 비해 더 높은 월동 온도를 요구합니다.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기도 해요. 대명석곡과 김기아난도 석곡 가족 중 하나입니다. 긴 대공을 가지고 있고 그 끝에 잎들을 달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른 봄에 꽃을 피우며 그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명석곡과 긴기아나는 둘 다 호주가 원산인 식물이에요. 기본적인 관리 방법은 다른 석곡들과 비슷합니다. 석곡의 경우 위에 언급한 품종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품종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도 많이 알려진 석곡들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을이라고 해서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석곡은 가을에 꽂는 분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꽂는 분화를 하기 위해선 충분한 햇빛을 받아 대공의 에너지를 비축해야 해요. 봄에 자라난 새 줄기는 이제 서서히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는데 가을에 광합성을 통해 대공 안에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동시에 이 힘을 토대로 내년에 피울 꽃눈을 만들기 시작해요. 따라서 가을에는 최대한 많은 빛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 봄부터 가을까지 석곡들을 노지에서 기르는데 봄과 가을에는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받아도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에는 50% 이상 햇빛을 가려주어야 합니다. 한여름에 직광을 받게 되면 잎에 화상을 입기도 해요. 보통은 꽃샘 추위가 지나간 후 노지에 내놓고 은행잎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다시 실내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정지엽이 나오면 본격적인 꽃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지엽이란 석곡이 키를 키우는 성장을 마쳤을 때 마지막 잎을 말하는데요. 이는 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지엽의 경우 마지막 잎이 딱 나와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양인데, 아직 성장 중인 경우는 대공 끝에 잎이 다 나오기도 전에 그 다음 잎이 겹쳐져서 나옵니다. 이 경우 아직 더 성장을 하여 키가 커질 수 있고, 이런 경우 키를 좀 더 키우고 싶다면 일찍 실내로 들여서 더 성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을부터는 초록색이던 석곡의 잎이 노랗게 변하기도 하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석곡은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잎이 노랗게 변했다면 스스로 말라 떨어지기 전에 위쪽으로 잡아당겨 제거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노랗게 변한 잎을 말라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잎을 미리 제거해줄 경우 훨씬 더 많은 개화를 하기도 해요. 석곡은 겨울에 꼭 추워야 꽃눈 분화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추운 온도보다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극명하게 나타날 때 꽃눈이 생성돼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기르는 경우라도 굳이 엄청나게 춥게 베란다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낮과 밤의 온도 차이만 확실하게 한다면 꽃을 보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다만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은 겨울철 베란다의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분화된 꽃눈이 일찍 피어버릴 수 있으니 너무 따뜻하게 되지만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대명석곡과 긴기아난의 경우 겨울을 너무 따뜻하게 보내면 생성된 꽃눈 자체가 말라버려 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꽃눈 분화를 하는 가을에는 비료 주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비료를 주게 될 경우 자칫 질소가 많아져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료는 봄 성장기에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분갈이의 경우 보통 새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초봄에 시행하거나 성장이 멈춘 가을에 시행합니다. 다만 봄 분갈이의 경우 분주를 어떤 식으로 해도 큰 문제 없이 성공하지만 가을 분갈이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정지엽이 나온 경우에만 분갈이를 해야 돼요. 아직 성장 중인 석곡의 경우 자칫 뿌리 찢기를 하거나 뿌리 정리를 하게 될 경우 아직 더 자랄 수 있는 줄기가 성장을 멈출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분갈이를 조금 더 뒤로 미루거나 내년 봄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뿌리 정리를 하지 않고 화분의 크기만 키우는 분갈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와 돼지아빠님이 키우는 석곡을 보시고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게 키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돼지아빠님이 손수 다 지지대를 세워서 수영을 잡으시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줄기들이 위를 향하여 자라기 때문에 지지대 없이도 어느 정도 수영이 유지가 되지만 종종 줄기가 완전히 휘거나 꺾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교정을 하다가 부러뜨려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돼지아빠님은 이런 줄기들도 잘 교정을 하세요. 비법을 알아왔습니다. 먼저 지지대를 세우고 아랫등을 원예형 철사로 고정을 해요. 그리고 보통은 윗부분을 잡아당겨서 일자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걸 한 방에 확 잡아당기면 툭 부러지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흔들면서 석곡 줄기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당기면 부러지지 않고 세워집니다. 이때 윗부분도 원예형 철사로 고정해주면 완성이에요. 확실히 지지대를 세워주고 나니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사를 감을 때 또 조심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줄기가 거의 성장했을 때에는 철사를 좀 꽉 조여도 괜찮은데, 한창 성장기의 경우 줄기가 굵어지면서 철사가 파고들 수 있어요. 봄에 새로 나온 줄기를 교정한 경우 틈틈이 관찰하며 철사가 파고들기 시작하면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석곡을 키우는 식재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경험상 토분의 수태 조합이 가장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천 온실에 키우는 대부분의 석곡은 토분의 수태로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석곡을 이렇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덩치가 많이 커진 석곡 혹은 애초에 크기가 큰 품종의 경우 밖으로 심어 관리합니다. 대명석곡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큰 품종의 경우 수태를 사용하면 수태의 양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과습이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석곡의 경우 덩치가 커진 경우 산모래나 녹소토로 심어 키우기도 합니다. 이 경우 물빠짐이 좋아도 너무 좋기 때문에 물을 자주 챙겨주셔야 해요.
요즘은 나무 껍질이나 해고에 붙여서 키우는 부작도 많이 하시는데 제 경험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곡의 번식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석곡의 경우 포기 나누기를 통하여 번식할 수도 있지만 석곡만의 특별한 번식 방법이 있어요. 바로 고화를 통해 번식하는 건데요. 고화란 석곡의 줄기에서 새끼촉이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뿌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 줄기에서 새끼가 올라오기도 하고 생성된 꽃눈이 갑자기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었을 때 영양생장으로 변환하여 고화가 생기기도 해요. 혹은 품종의 특성 자체가 고화를 많이 달기도 합니다. 석곡 농장의 경우 가지 자체를 잘라 수태 위에 올려두고 고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새끼촉은 꽃이 피지 않은 자리에서만 생성이 됩니다. 꽃을 피웠던 곳에서는 고화가 생기지 않으니 그런 줄기로는 시행하지 마세요. 보통 고화의 경우 너무 어릴 때 떼어내지 않고 키도 어느 정도 자라고 뿌리도 3가닥 이상이 5cm 정도 자랐을 때 분리를 합니다. 손으로 잡고 살살 돌리면 톡 하고 떨어지는데 이대로 수태로 심어주면 끝이에요. 보통은 화분에 하나씩 심어주지만 저희는 석곡의 양이 너무 많아서 모아서 심어주었습니다. 수태 양의 경우 화분 부피의 1.5배 정도로 잡은 후 화분 안으로 압축하듯이 넣어주면 딱 좋아요. 이름표는 그때그때 달아주어야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무명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석곡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 한해는 정말 석곡을 열심히 키웠는데요. 특히 가을 준비도 완벽히 해주었기 때문에 겨울만 무사히 넘기면 내년에는 엄청난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내년 석곡 개화 시즌에는 꼭 잊지 않고 꽃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